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원과 미 나사가 합동으로 수행한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된 것이고 그동안 미세먼지의 절대 원흉처럼 지목됐던 중국발 미세먼지는 34% 정도, 나머지는 북한과 그 외 지역발로 분석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발표됐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의하면 미세먼지 상당 부분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내 요인은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데 방점이 있었어야 했지만 남 탓으로, 중국 탓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후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자 직화 조리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고등어, 삼겹살 식당 규제 방안을 대책으로 거론했었고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소는 20기를 더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먹고 살게만 해주면 그 이상의 요구는 불평불만으로 취급했던 시대가 진작에 끝났음에도 이제는 삶의 질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한 지 한참 지났음에도 이명박 박근혜 시대는 그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4대 강과 미세먼지에 왜 그렇게 민감한지, 더 깨끗한 물, 더 깨끗한 공기,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얼마나 더 예민해졌는지 알지 못했죠. 보수 정권은 환경이라는 단어를 운동의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헌법은 진작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환경도 법대로 합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가장 많은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청와대발 문건 조사 뉴스입니다. 문건, 예. 문건 관련해서 첫 번째 뉴스는 뭐죠?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옛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서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 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직전에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보수단체 대표들, 보수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창구를 단일화 해달라고 만나가지고 창구를 단일화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돈 주는 창구를 단일화해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돈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오도를 내리는 창구를 단일화해달라. 이건 이미 이제 밝혀진 내용이고 사실 보수 정권 하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런 단체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죠.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증을. 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나온 거죠. 물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짐작만 했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삼성 4대 그룹도 전경련을 통해서 이런 단체들을 지원했다. 예, 속칭 관제데모 지원했다라는 사실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이런 이름도 알기 힘든 단체들, 외우기 힘든 비슷비슷해서 한 통속이었다는 거죠. 예, 한 패로 같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고 이번은 그런 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의 문건으로도 확인됐다. 예. 하지만 통장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예. 청와대에서도 보수단체를 움직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실제 그런 회의를 했다. 독려하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는요. 네, 그래서 당초 어제까지였던 청와대 문건 전수조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서 조사를 이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1층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잠겨있는 캐비닛 중에 열쇠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자를 동원해서 열어봤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또 다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책상 서랍 뒤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서 서랍도 뜯어봐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몇천 건 나왔다는데 뭐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뭐가 나올지. 이 소식은 이제 문건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또 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위해서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을 제정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밝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올해부터 형사 판결 확정 시 최순실 씨가 부정축제한 국내의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관련자들의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를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환수. 네. 뉴스공장에서 쇼미더머니라고 저희가 고정 코너를 미리 만들어두고 있었는데 안원구 대구 전 국세청장 이분이 사비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비로. 예. 지금도 사비로 일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독일에서 계속 지금 추적을 하고 계시죠. 독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관리됐을 법한 그렇게 추정되는 그 은행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저희 쇼미더머니도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특검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최순실 씨 해외 비자금이 수조 원대 페이퍼 컴퍼니가 많다. 근데 이제 진행이 안 됐어요. 수사가 제대로. 네, 우선 국내 재산 정도만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730억 정도였죠. 네, 시간도 없었고 그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이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그 사안에 집중하느라 사실 많은 사안들이 있었는데 들여다보지도 못했다고 제대로 하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을 대량으로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에 돌려줬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청와대에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문건이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신들도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관된 건 이제 인정을 한 것이고, 이건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예, 인정을 한 것이고, 왜 그때 줬는지는 모른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이 문건을 확보한 게 당시 디도스 특검이 있었는데, 디도스 특검 때, 확보한 문건이라는 거죠. 예, 디도스 특검 때, 국정 문건을 확보해 봤더니 거기에 SNS를 어떻게 장악할 건지, 예. 네,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 자택에서 압수한 청와대 보고 문건이었습니다. 이 디도스 특검은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세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접니다. 네. 특검을 이끌어냈던,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로서 보기에 당시 특검은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끝났죠. 예. 당시 선관위의 홈페이지가 공격을 당했는데 그걸 이제 실무자 몇 명이 술 먹다가 했다고 결론이 국회 났죠. 비서관, 비서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결론 내렸죠. 그 위는 아무도 없었고. 예. 더 밝혀내는 건 신의 영역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꼬리 자리기 정도가 아니라 이 꼬리도 아닙니다. 털 몇 가닥. 예. 이 사건도 저는 재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헌법기관을 공격한 거니까요. 여당이. 당시 여당이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거니까요. 자, 이건 언제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압수했던 문건들이 있는데 그 문건들은 당시 검찰총장이 관심사로 수사를 하고 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직접 지휘하는 수사하는 사건, 증거가 될 수 있는 걸 검찰총장도 모르게 청와대에 반납했다. 이거잖아요. 예. 여기 대해서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계속 황교안 전 총리 이름을 거론하니까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거짓말이라고 자기는 관련 없다고. 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이 말대로 하자면은,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모르게, 검사들 몇 명이 그냥 청와대에 줬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몇몇 검사하고 직거래했다 이거잖아요. 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댓글 관련 자료를 상납했다느니 그 책임자라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라는 본인은 거죠. 그러면 그 문서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그걸 주도한 것은 아니다. 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하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요. 네.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검찰총장도 모르고 검찰총장이 알았다면 최동욱 총장은 그 문건을 수사에 활용했겠죠. 모르고 법무부 장관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 말들을 하면 어쨌든 검사 몇 명이 청와대에 그냥 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해명인 것 같은데 여하간 이게 그냥 이렇게 묻히지 않고 밝혀지겠죠.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어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서 두 번째 증인 출석 거부였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전에 구인장 가지고 서울구치소 찾았지만요. 결국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논리적 모순이에요. 구치소에 있다는 게 이미 강제 구인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인신이 구속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데 또다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자체가 이게 모순인 거예요. 구치소에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구치소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구치소에 있는데 또 다시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이중이죠, 이중. 안 나온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팔짱 끼고 들고 나오죠,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네. 근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용한 거죠. 본인이 표면상으로 내세운 이유는 건강상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이요.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고요. 건강상 이유가 지난번에 그래서 법원에서 밝히라고 했더니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문지방에 찍어가지고 아파서 진단서는 못 냈죠. 예. 네, 자체적으로 구치소에서도 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프실 예정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재판에 자신이 불리한 재판 같은 경우는 거부하거나 안 나가는 방식으로 설마 전직 대통령이 끌고 나가는가 하는 점을 100% 활용하는 전략인 거죠. 예. 구치소에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는 사례는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안 나오고 있다는 거. 네, 보통 사람들이 따라했다가는 큰일 날 일입니다. 예. 발가락 4개가 아니라 발가락 10개가 다 뼈었다고 그래도 나오게 될 겁니다. 보통 사람은.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있었는데요. 여기서 최순실 씨 어머니인 임선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옛 삼성동 사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세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한 전 아무개 씨 진술조서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전 씨는 임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으로 삼성동 집을 계약하고 매매 대금도 대신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 씨가 계약 당시 자신의 가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자신에게 건넸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애초에 임선희 씨가 여기는 근혜양이 살 집이라고 밝히면서도 계약을 할 때는 박근혜가 아닌 박근옥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해달라고 보챘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경제공동체 얘기하면서, 예. 임순희 씨, 최태민 씨의 부인, 최순실 씨의 모친, 예. 이분이, 자기가 수표 끊어와서 대신 계약하고 뭐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거네요. 예. 박근옥 이름으로 대신하게 계약하게 해달라고 했다. 네, 당연히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거절했겠죠. 한도 끝도 아닌 집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예. 구체적인 정황이 또 한 번 나온 겁니다. 경제공동체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예. 그런 얘기 추가로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임과장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 인터뷰가 JTBC에서 나왔습니다. 부인은 임 과장의 사망 전날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 저녁 7시 반쯤 국정원에 간다면서 집을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 쪽에서는 출입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임 과장 부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안 들어왔다고 하고 3-4시간이 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좀 주시한 사건이라고 제가 보는데 시간이 몇 분 남았네요. 이걸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자면 저도 인터뷰를 봤는데 임 과장의 부인이 이제 이례적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자살이 아니다, 절대 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고, 추가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CBS 측에 인터뷰를 못 하겠다고 추가로는. 그래서 추가 인터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후 이제 JTBC가 임 과장 부인을 인터뷰 단독으로, 특종이죠, 예. 했는데 이제 내용을 듣다가 제가 좀 고개가 갸우뚱됐던 부분은 뭐냐면 회사 간다고 했는데 회사를 안 갔다더라. 대단한 의혹 아니거든요. 예. 회사 간다고 했는데 회사 안 갔고 몇 시간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회사 간 줄 알았더니 회사 안 간 거다.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혹처럼 얘기했지만. 여기서 석연치 않다고 한 부분은 당시 사무관이고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혼자서 최종 책임을 질 수 없는 위치였다. 요 말 정도. 근데 나머지 내용은 사실은 전반적인 그 인터뷰의 뉘앙스는 핵심은 남편이 자살을 한 거다라고 인터뷰한 거거든요. 예. 아버지의 인터뷰하고 정확하게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유서를 집에서 쓴 것 같다거나 자살을 한 이유는 국회 자료를 제출하는 게, 그걸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게 자살의 이유인 것처럼, 그리고 해킹팀 프로그램은 대북 관련 업무에만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큰 틀에서는 사실은 국정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인터뷰거든요. 좀 의아했는데, 부친의 인터뷰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친은 아들 얼굴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데 자살일 리가 없지 않느냐는 거고 부인은 한두 가지 이해가지 않거나 의아스러운 점은 있으나 자살은 맞다는 게 요지예요. 인터뷰에. 지금 의혹의 핵심은 자살을 한 게 아니라 당한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의 핵심에 반하는 내용인 거죠. 인터뷰 자체로 따지면 부인은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후 이 인터뷰만 놓고 보자면 아버지는 자살을 한 게 절대 아니라고 한 거고 부인은 며칠 후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곳곳에 대화 중에는 자살을 한 게 맞는 것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되는 대목들로 점철돼 있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데 한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상한 점을 짚어두고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보자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보자면 부인이 이제 최초 신고부터 이상하거든요. 부인이 집 앞 100여 미터 지점에 경찰서가 있어요. 집 앞에 위치가. 근데 실제 신고는 5km 떨어진 파출소에 가서 하거든요. 운전을 해서 직접 방문해서. 생각해보시면 남편이 실종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운전을 해서 5km 떨어진 경찰서로 갈 게 아니라 방문해서 또 전화하면 됩니다. 그렇죠? 112에 신고해서. 그리고 직접 가고 싶었다면 답답해서 집 앞에 있는 경찰서로 가면 되죠. 더 이상한 건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 6분 후에 취소합니다. 6분 후에 취소할 거를 5km를 달려가서 경찰서 신고한다는 것도 이상하죠. 파출소 가서. 그리고 1시간쯤 후에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가 없죠.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경찰서에 취소를 하라고 합니다. 실종 신고가 왜 취소되지 않았냐고 취소하라고. 그리고 15분쯤 후에 다시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를. 이 전 과정이 대단히 이상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 사건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 밝혀진 바는 국정원에서 부인에게 전화해서 119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보도가 된 게 있었었죠. 119를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리가 약간 풀리는 것은 소방서를 간 겁니다.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런데 소방서에 갔더니 소방서는 실종 신고는 경찰에 하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파출소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112가 된 거죠, 이번에는. 그런데 이걸 6분 후에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119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부인은 소방서에 갔다가 실종됐으면 당연히 경찰서로 하라고 그 옆에 있었대요. 마침 동백 파출소가.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경찰에 가서 했더니 취소를 6분 후에 한 건데 아마도 추정되기로는 국정원에서 경찰 신고는 취소하라고 한 게 아닌가. 안 그러면 굳이 거기까지 달려가서 신고한 것을 왜 취소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심정을 더 굳히게 하는 것은 1시간 후에 왜 취소하지 않았냐고 다시 경찰에 전화를 하거든요. 부인이 그걸 알 도리가 없죠. 예. 근데 이제 112 신고를 하면 경찰 단말이 뜬다고 해요. 신고가. 예.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단말을 부인은 볼 수 없지만 국정원은 볼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왜 취소하지 않았냐고. 이 과정 전체가 보면 경찰이 현장에 먼저 도착하지 않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굳이 국정원이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니 빨리 실종 신고를 119에 하라고 했단 말이죠. 112가 아니라. 그리고 112에 신고된 건 취소를 하라고 2번이나 나오고. 예.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면 경찰만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예. 사인 판명하기 위해서 부검도 해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쭉 있으니 반면에 소방서는 현장에 도착해서 생사를 확인하면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망하기 전에 위독하거나 뭐 어떤 생명 위협하면 구출하는 거죠, 보통은. 근데 사망하면 소방서가 할 일은 끝나요. 그래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나중에 국회 정보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의할 때 나왔던 아주 작게 보도되고 지나가 버렸는데, 당시. 2년 전 기사를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국정원 직원들이 보유한 휴대폰에는 국정원이 휴대 위치 추적 장치를 깔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임 과장을 찾았다, 국정원은. 왜냐하면 국정원이 너무 신속하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국회 정보에서 질의를 했던 거 봐요. 예. 처음에는 수사 당국에 실종 신고를 해서 소방서에서 위치를 찾았다고 이렇게 알려졌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은 부인에게 신고하라고 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애초부터.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서 국정원은 그 직원이 어디인지 처음부터 임과정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찾으라고 전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방서에 신고하라고. 예. 자기들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임과장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전화를 굳이 해서 119에 신고해라, 112는 취소해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냐. 이 전체가 다 일종의 쇼 아니냐. 신고 과정과 이런 자체는. 그렇게 이 외에도 의문이 참 많은데, 예.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의문점, 신고 과정, 그것만 얘기해도 이상하죠. 예.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한 일주일 상간으로 부친은 자살이 아니라고 부인은 자살이 맞는 거라는 인터뷰를 한 셈이 된 겁니다. 네. 관심 사안이라 좀 여기가 길었네요. 이렇게만 나오면은 이 인터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해설이 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문제 제가 뭐 이제 제가 소개하기 전에 말씀을 시작해 버리셨네요. 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의원님 보통 이제 소개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아, 그래요. 시작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아직. 마이크가 들어온 줄 모르시고. 예. 자, 천정배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장관일 때 처음 뵀으니까 십몇 년 됐는데, 그죠? 예, 그건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때는 장관으로 굉장히 잘 나갔을 때고요. 그리고,
낙선하고 나서도 뵌 것 같고, 그때는, 예. 아주, 뭐랄까, 찾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요. 그랬죠. 찾아갈 때는 많았죠, 그래도. 예. 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 나오신 이유는, 저희가 모신 이유는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시는 거죠? 예, 뭐 결심은 오래전부터 굳혔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굳히셨습니까?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당이 매우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제가 나서서 당을 책임지고, 당을 지키고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선 대선 이전에, 대선이 한참 진행됐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당이 내가 생각한 것과 국민의당이 좀 다르게 간다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대선 이전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탄생하고 나서 대선까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인가요? 예, 그 정도. 예. 처음에 국민의당에 합류하셨을 때 국민의당인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실제 그 이후 전개된 1년여간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굴러갔습니까?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하면 미흡한 거죠. 국민의당이 당초 우선 국민의당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것은 기존의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새로운 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협치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국민적 여망이 모여진 당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도 명확한 그 국민의당의 존재 의의가 있고 또 그것을 지키고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적 여망 또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뭐 인물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좀 그것이 제대로 확고하게 당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그래서 좀 일관되고 강력하고 치열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런 여러 점에 있어서 좀 미흡하고 부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우리가 가려는 지향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명확히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하고 치열하게 실천하는데 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새로 당이 만들어질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박근혜 최소한 박근혜식 정치는 안 되겠다. 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가 뭐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예. 바른정당은 구체적으로 있어요. 박근혜식 정치는 탄핵하겠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박근혜 식 정치를 청산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런 어쨌든 이유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예. 국민의당은 지금 이제 1년 남짓 지나고 나서 보면 다당제 뭐 얘기는 알겠습니다. 다당제가 시대 정신이라고. 근데 국민의당이 왜 생겼나? 특별히 뭘 하려고 생겼나? 뭘 다르게 했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예. 그러니까 그걸 아까 다당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박근혜식으로 뭐 박근혜에 대해서 반대하게 나왔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명료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해 본다면 지금까지의 승자 독식의 또 극한 대결의 양당 기득권 제도 그런 정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한계를 느낀 국민들이 많고 그에 대해서 이제는 상생과 협치의 시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건 필연적으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국민적 여망이 모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에 이 생긴 이유는 명백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다당제 때문에요. 아니 기존의 양당제라는 게 아주 극한 대결이고 승자 독식 체제란 말이에요. 지금 다당제 했더니 더 극한 대결이 있는데 지금. 그런가요? 예. 다당제 만들어냈더니 예. 합의는 더 가만 어렵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런 협치를 제대로 해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임무죠. 예. 그래. 극한 대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당제가 됐는데 다당제가 됐더니 오히려 합의는 더 어렵고 더 극한 대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속파는? 아니 그것은요. 예. 물론 어느 특정한 예전에 같으면은 뭐 한 정당이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가졌다든가 심지어는 뭐 개헌선을 넘었다든가 그럼 아주 쉬운 거죠. 합의가 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은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제가 선거제도하고 늘 관련이 있는데 그 민주화된 이후로 어떤 정당도 국민의 과반수의 득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루어졌던 18대 대선인가요? 그때 총선인가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과반수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 당 이름이 하도 뭐 한나라당이었나? 하여튼 그 당이 이 152석을 얻어서 단독 과반수를 이뤘는데 그때 얻은 득표율은 42% 정도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열린우리당을 할 때, 열린우리당을 할 때는 그때 역시 우리도 152석의 단독 과반수 의석을 얻었는데 2004년 총선이죠. 그때 우리가 실제 득표한 표는 국민들로부터 얻은 표는 38%대에 불과했어요. 지금 뭐 다당제가 이게 뭐 더 답답하냐 할 수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한다면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거에 맞춰서 정치를 짜고 어렵더라도 그런 다양한 세력 사이에 협치, 이른바 요새 협치란 말인데 서로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옛날에 비하면은 뭐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 거에 비하면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 개혁을 전진시키는 길인 거죠. 뭐 그 전전에 그러면 국민의당이 그 국민 다수 혹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민의를 대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다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이제 낙폭이 큰 것은 그만큼 내 뜻을 이 당이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국민의당 지지가 워낙 낮으니까 뭐라고 설명해도 제가 무슨 크게 변명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의당을 어쨌든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시대적 요구, 국민들의 요청은 확실히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걸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되고 부진한 거에 대해서 그걸 뭐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살려가야 할 일이지 저희로서는요. 그지 뭐 국민의당이 그래서 뭐 아까 국민의당을 지지 안 하고 지금 반대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쟤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런 꾸지람도 그런 욕도 받아가면서 우리가 감수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발전시키고 당초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느냐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 과제라고 봅니다. 본인이 그 역할을 제일 잘할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을 만드는데도 정동영 의원이나 김한길 전 의원, 뭐 문명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죠? 뭐 안 된다고 할 거야 있겠습니까만은 다 저하고도 뭐 가깝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훌륭한 분들이면 그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예, 우선은 뭐 그분들이 하신다고 뭐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선은 국민의당이라는 뭐 묘목이라 할까요? 이 나무를 그래도 심고 물 주고 키우고 하는데 뭐 제가 제일 앞장섰고 또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책임감도 크고 공동대표셨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공동대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선 애당심이랄까 지금 뭐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당을 다시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잘 자라게 해야 되겠다. 공동대표였다는 점 말고는 혹시 본인이 다른 후보들보다 나은 점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어필해야지. 결국은 이 국민투표도 있는 거죠. 그죠?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것도. 확정은 안 됐겠지만 아직은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당들도.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그래도 어떤 뭐 개혁성이랄까요? 일관된 개혁성을 보여왔고 또 늘 국민의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제 자신의 뭐랄까요? 뭐 비교적 사심을 버리고 늘 어려운 길을 앞장서서 개척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뭐 이런 생각, 이런 태도와 이런 제 애당심이 이번에 국민의당을 살리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다른 분들과의 차별점. 내가 이 후보들보다는 이 점에서 확실히 앞서기 때문에 나를 꼭 국민의당 대표로 뽑아줘야 된다. 이 어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원님을 제가 여러 번 인터뷰했지만 항상 재미는 없었거든요. 이거 재미는 좀 없죠. 그래서 우선은
좀 재미를 찾아보려고, 예. 제가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머리에 확 들어오는 답변을 하나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자꾸. 그래야지 기사 제목도 나오고 할 텐데. 예, 제가 하여튼 뭐 개혁성에 있어서는 뭐 남한테 주고 싶은 개혁성. 생각이 없고요. 예. 또 뭐 늘 위기 때마다 저 자신을 버리고 치열하게 돌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또 그걸 뭐 남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저로서는 치열하게 늘 정치를 해왔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당은 사실은 좀 좋게 말하면 다양성을 갖춘 집단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인 거 아닙니까? 이질적인 집단이라 하면 어떻게 섞여 있는 겁니까? 아니 무슨 크게 보더라도 예. 저야 이제 골수 DJ 쪽에 예. 서 있는 사람인데 우리 당에 사실은 새누리당을 했던 분들도 있죠.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세력들이 모여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할까요? 아니 국민의당에 그것은요. 출범할 때. 아니 그것은 뭐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나쁘다. 뭐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새누리당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새누리당의 그 주류가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그런 대로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세력 중에도 거기 속했던 사람 중에도 대체로 뭐 중도 보수로서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 꽤 있죠. 당의 덩치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당 만들어 보면 뭐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이 모든 정당들이 극우부터 극좌까지 다 합쳐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얼마나 있는데요. 뭐 제가 그런 뭐 좀 사소한 가지를 좀 치고 말한다 그러면 좀 줄기를 본다면 그래도 또 매우 합리적이고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이고 성찰적이고 건전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전한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죠. 근데 이 세력들이 지금 한 1년 반쯤 됐는데 내부에 뭐 소통이라는 게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서로 같이 안 놉니까? 놀이가 같이 노는데 어쨌든 좀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재밌었어요. 예. 이게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늘 뭐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어떤 일본의 변호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첫 만남인데 앞으로 우리 싸울 수도 있는 친구가 됩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수십 년 동안 이게 잊지 않고 있는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친구라는 것은 사실은 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친구가 그냥 좋게 서로 눈치나 보고 있으면 그런데 집단이 섞여 그렇습니다. 있어서 우리 집단이 섞여 있어서 이제 뭐 겉으로는 사람들이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많고 너무 양순해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친밀하게 잘 지내지만 정작 정치라는 것이 그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치열하게 뭐 경우에 따라서 얼굴 붉히면서 논쟁도 하고 뭐 좀 거의 심해지면은 좀 뭐 욕도 하고 정말 싸워가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아까 다양한 의견을 잘 조정해야 되고 그 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좀 일관되고 일사불란하게 실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사실은 부족하죠. 네. 인간적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 그것을 있지만 제가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부분은 토론을요? 아니면 싸우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소통, 예, 그렇습니다. 소통하고 조금 뭐랄까요. 당연히 활발한 소통 또 경우에 따른 타협을 통해서 그걸 일관성 있게 실천해야 된다. 뭐 더 좋은 말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신 말씀 대부분은 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그중에 귀에 쏙 박힌 부분은 놀기는 잘 놀죠, 같이. 이건 쏙 들어왔습니다만. 이 국민의당이 이제 지지율이 빠진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선을 지면 원래 좀 처지게 되고 그런 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이 증거조작 사건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국민의당 대응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당의 대응을 한마디로 하자면 일개 당원에게 우리가 속았다. 단독 범행일 뿐이다. 당의 책임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도는 있지만 우리도 속았을 뿐이다. 이게 사람들한테 제대로 설득이 안 되거든요. 예, 이제
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죠. 더구나 네. 이제 검찰 수사가 뭐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신 분으로서. 아니고 네. 뭐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네. 뭐 또 말하자면 당사자인 측면도 있잖아요. 우리 당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이걸 좀 두 가지로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 도덕적 측면이 있고 네. 그거야 뭐 우리가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무조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잘못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법적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국민의당에 뭐 근데 그 당시에 지도부가 그럼 거기에 무슨 그 사건의 가치 공범이라든가 그걸 뭐 은폐하기 위해서 무슨 범죄를 했다든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정법에 따라서 뭐 징역을 몇 년 살아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와 정치 문제는 다른데.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단독 좀 뭔가 범행이다. 뭐 국민들께서요. 아니 뭐 단독 범행이라고 제가 뭐 그것은 그렇게 성급하게 말할 일은 아니지만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당의 진상조사 단장인가 위원장인가 하는 이제 김관영 의원이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미리 알지는 못했는데 그 발표장으로 가는 동안에 제가 거기서 잠깐 이렇게 붙들고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죠? 이유미 씨. 예,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해라. 제가. 예. 농담 비슷하게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예. 그런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상당히 방어적인 상태에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져야 할 책임 이상으로 아까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아까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방어적 심리가 있습니다. 있겠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 좀 국민들이 뭐 조금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그게 있고요. 국민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라고 항상 이어지니까 일단 잘못했습니다가 충분히 이제 느껴진 다음에 좀 이따 그런데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그런데밖에 안 들리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그걸 잘 그걸 과연 더 지혜롭게 했어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어서 제가 뭐 너무 감나라 변하라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답변 스타일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단답으로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야 됩니까? 그건 앞으로 뭐 그분 자신이 하기에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시고 그건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평가를 하실 수 있잖아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반성과 성찰이 제대로 되면은 재기해서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그만한 능력과 자질이 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만큼의.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은 따르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에 나올 만한 능력과 자질이 여전히 된다고 생각하신다. 뭐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본인은 대선에 출마할 생각 없어요? 뭐 저는 이번에도 좀 나가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미리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인이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혹시 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앞으로라도? 없습니다. 뭐 제로입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예.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정말로 제로가 될 것이고 다른 당대표가 돼서 하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대표 한 사람이 당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원님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국민의당 내에는 이제 워낙 국민의당이 몰려가지고 뭐 이른바 자강하자 잘 뭉쳐서 스스로 일어나 보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뭐 민주당하고 다시 돌아가자든가 합당하자든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무슨 다른 뭐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든지 가자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보고 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뭐 당원들 중에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제가 만나는 핵심적인 당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한테는 속내를 안 내놓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죠. 소통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불가능한, 예.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고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방선거 때 만약에 지금, 미래를 그렇게 예단할 수 없고요. 그 지방선거도 그래도 아직 거의 1년이 남아있잖아요. 이제는 11개월인가? 하여튼 1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저는 앞으로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하지 않습니다. 비관은 원래 안 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예, 제가 이때까지 인터뷰하면서 상당 느낀 거는 10년 넘었지만 비관은 하신 적은 없어요. 어렵지만 내가 해내서 돌파할 수 있다고 항상. 아, 그렇던가요? 예. 예, 이번에 당대표가 돼야 될 가장 좋은 이유가 되겠네요. 그런데 돌파가 안 된 적이 많습니다. 뭐요? 그래도 여러 번, 국민의당도 작년에 상당히 성공시켰고. 당대표를 공동대표를 하셨지만 사실은 같이 들어가신 분들은 다 의원도 못 되고, 공천에서 사실상 안철수 대표한테 밀린 거 아닙니까, 당시에? 당대표 공동이었지만 말만 공동대표지?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때로 다 아니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제 역량이 상당히 한계가 그 정도였죠.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꼭 당대표가 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예. 당을 가장 개혁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당으로 만들어낼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한 번 더 모실 텐데요. 예. 압박 면접으로. 오늘은 예의 바르게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대학 교수님 스튜디오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녀. 네, 차녀. 그렇군요. 예.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죠? 근데 이 민도 위작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잠시 한국에 오신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한두 번 본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사안 자체가 좀 복잡하게 전개되고,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라서, 이게 내막이 뭐지? 궁금증을 가지다가 알기 힘들어서 그런 논란이 있어. 하고 기억 한켠에 이렇게 접어드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보통. 근데 저희가 이 사안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림 그린 화가 본인은 가짜라고 하고 그거를 걸고 있는 미술관은 진짜라고 하고 이런 논란이 벌써 20 몇 년이죠? 26년 됐습니다. 26년째 결론이 안 난다는 게 네. 사실은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개요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미인도가 이 위작이라고 화가 본인과 유족들은 주장하는 이 위작이 언제 등장한 거죠, 세상에? 네. 처음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91년입니다. 1991년 4월 초에 어머님이 지인으로부터 박현영 시인이라는 분으로부터 광화문 현대건설 지하에 웬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름은 움직이는 미술관이더라. 네, 현대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가운데 뽑아서 전시를 하고 복제품도 팔고 그러는 전시인데 거기에 천선생 작품이라고 걸려 있는데 그림도 이상하지만 제목도 미인도라고 참 낯설더라. 왜냐하면 어머니는 굉장히 문학적인 제목 붙이는 걸 좋아하셨어요. 황혼이 흐르는 탱고, 누가 울어 그런 제목도 있었고요. 이렇게 미인도 이런 제목은 없군요. 없죠.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선생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하도 이상해서 내가 아는 선생님 작품은 이런지가 않은데 하고. 네네. 혹시 이런 걸 그리셨어요? 하고. 네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가 알기에 현대미술관에는 내 작품은 단 한 점이 있다. 그것은 제목이 청춘의 문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그것은 80년대 중반에 당시 현대미술관 관장이셨던 김세중 조각가이시죠. 이순신 장군 조각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천선생 우리 현대미술관에 천선생 작품이 하나도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직접 골라서 사신 작품 그것이 하나 딱 있다. 현대미술관에는. 그래서 이제 의아하시니까 현대미술관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게 무슨 작품인가? 작품과 복제품이라는 것 그걸 갖고 와 봐라. 그랬더니 현대미술관 직원 3명이 전식과장을 포함해서 주로 행정 직원이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가짜다 하고 보자마자 네, 악을 쓰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한 동영상으로 다 기록이 남아 있죠. 저도 그 동영상을 보기는 봤고 그리고 네.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네. 초기에는 화가 본인이 네네. 정정하실 때잖아요. 네. 그때 내 그림이 절대 아니라고 사실은 감정의 가장 끝이 본인이잖아요. 종결자죠.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화가가 생존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등장하는 거지 화가 본인이 내 게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보자마자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락 되어야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때 거기서. 네. 실제 당시 기사를 보면 이 위작이라고 당연히 이 위작이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이런 식의 기사가 초반에 있었지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논란으로 바뀐 거죠 그때? 그것은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이죠. 만약에 감정의 원칙이 지켜졌고 네. 작가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감정의 원칙입니다. 네. 근데 조용하게 해결이 됐을 수 있었겠죠. 현대미술관이 사과하고. 네. 왜냐하면 현대미술관이 처음부터 이것을 위작이라고 진품이라고 처음부터 이것을 진품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당연히 화가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네. 당황했고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죄송합니다. 네. 당시에 이것이 이관된 물품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작가한테도 보여줬어야 되고 감정이 있었어야겠죠. 네. 그런 사과까지 하는데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역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대미술관이 가짜를 어떻게 걸어둘 수가 있느냐 하는 식의 보도가 초반에는 줄을 이루는데 그게 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논란으로 진짜가 맞다고 네. 라고 말씀하신 역습이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그 당시에 현대미술관장 평론가이시던 이경성 관장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내부에서의 그 뭐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이게 만약 현대미술관 내부의 보고서요. 당시에. 네. 예. 이게 만약 가짜로 판명이 되면 자기는 사퇴하겠다. 사표를 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미술 대중화를 위한 이런 기획이 당시 장관님이었던 이어령 장관의 그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장관도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가짜였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어머님 친지 중에 김성환 하백이라고 고바우 만화로 아마 잘 알려졌지. 유명하죠. 예. 네. 그분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한테 들으셨다 그러는데 만약 이것이 가짜로 판명나면 관리 7명의 목을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다. 네,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서 위작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위작인 줄 모르고 국립현대미술관까지 걸게 만든 그 라인 선상에 있는 책임자들을 다 날릴 정도의 그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는 그걸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진품이 맞습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당사자가 그리고 그때 이미 유명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정정하신 분이었고 네.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 해결됐을 것만 같은 게 이제 일반의 상식이거든요. 그것은 상식이죠. 예. 그러나 상식 밖의 일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시작합니까?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화랑협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네. 물론 존재하고요. 근데 그때는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미인도 네. 사건 직후에 그 사단법인이 이미 됐는데. 단체였네요 그때는. 예. 그렇죠. 친목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화랑들의 서울시에 있는 뭐 10여 개 화랑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였죠.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모임이었네요. 그렇죠. 그 품목이 그림이었을 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대미술관에도 그림을 팔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요즘 말로 하자면 갑과 을의 위치에 있는 화랑단체, 그 소규모 화랑단체의 자문기구였던 네. 감정협회의 미술관이 한국 최대의 미술관이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게- 작가의 말을 믿지 않고. 작가는 이게 가짜라고 하는데 예. 작가가 가짜라고 하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화상들의 친목단체에 감정하는 일종의 분과 같은 곳에다가 네.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묻는다. 그런 희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진품이어야만 살아남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기 시작했군요. 네. 일이. 그럼 물었더니 화랑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진품이라고? 당시에 이제 화랑협회의 회장은 예. 감정을 의뢰받은 상황에서 예. 모 신문에 컬럼을 기재합니다. 예. 이제까지 흰머리 날리시면서 미술계에 헌신해 오신 이경성 관장님께 누가 안 되게 이 작품이 진품으로 판명나기를 제가 다 외웠습니다. 두 손 모아 빕니다라고 컬럼을 씁니다. 감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 예. 네.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런 화랑협회가 진품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 외에 이것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근거들이 등장합니까? 제가 지금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네. 이 작품이 어머니의 단골 표구사. 예. 화방인 동산방 표구사에서 표구가 됐다. 근데 그 위작자들이 그 뭐 화풍을 흉내 내듯이 표구소 같은 표구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가 흔하죠.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 것이 그 표구소에 일련 번호가 있다. 대장 번호가 있다. 그것은 뭘 암시합니까? 어느 날 맨날 며칠 누가 가지고 와서 맡겼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물건을 출하할 때 일련 모드를 매겨놨는데 예. 원래 그 천하백이 다니던 곳이었고 그때 네. 일련모로도 남아있다. 대장이다. 네. 근데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게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그 표구상의 그 주인이 네. 나중에는 이제 화랑을 경영하시면서 그 감정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숫자냐면 그것이 저는 직접 액자 뒤를 안 봤습니다만, 액자 내부의 그 액자 틀에 그 목공들이, 수치 적는 거? 네, 그 수치였어요. 그때만 해도 뭐 한자 몇지 뭐 그런 거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지금도 공사 현장에서는 안 보이는 쪽에다가 네, 그럼 짝을 맞추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치 쓰고 근데 이제 하죠. 그게 일련 번호 혹은 대장 번호로 둔갑을 해가지고 언론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진품에. 봐라. 뒤에 보면 수치 적혀 있는데 이게 일련번호다. 네. 근데 동산방 대표이신 분은 그 당시에 이미 우리에게 일련 번호는 없다. 일련 번호라면 포장을 다 한 다음에 뒤를 마감한 다음에다 붙이지 왜 목재에다가 붙이겠는가. 그리고 말하자면 양심 그 가게- 선언을 했어요. 가게 주인이 이미 했군요. 그때. 양심 선언을 했는데 이 설은 왜 우리가 꼬리를 더 이상 안 쓰지만 꼬리뼈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남아가지고 2015년, 16년까지 일련번호가 있었다다가. 네, 그게 계속 주장이 됩니다. 그 표구사의 주인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그런 게 있고요. 또요.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집에서 집에서 나왔다는 설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설은 이런 거죠.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집에서 나왔는데 그 네. 권력 실세가 가짜 그림을 걸어놨을 리가 있냐. 네. 이게 이제 진품의 근거이고 네. 또 나중에 또 제가 언론 지면을 통해서 듣기로는 김재규
씨의 유족들이 네. 그게 진품이라고 진술을 했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네. 사실은 그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그러니까 저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왜곡되고 과장된 면이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면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동생이신 네. 김영규 씨라는 분이 검찰의 문의에 그냥 답변한 정도였어요. 네. 이메일로 사진이 하나 오면서 이런 그림이 걸려 있었느냐. 근데 본인 자체가 그 그림을 한 번쯤 봤을까? 그러나 이제 그런 그림이 있었다 하고 증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김재규 씨의 부인이시거나 아니면 딸도 증언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제 검찰의 논리 중에 하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서술이 시퍼렀을 때였는데 어떻게 그 집에서 나온 것이 가짜이겠냐 하는 네. 논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주장 많이 했고요. 예. 권력자들 집안에 있는 그림이나 골동품들이 가짜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교수님도 전문가십니다. 네. 그림을 하신 분이. 그분들이 한 분야에서 실력을 쌓았다고 해서 권력자가 된 건 아니죠. 네, 미술치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네, 모르시기도 그러니까, 하겠지만 문제는 그 그림들을 소장하게 된 데는 다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 대부분 뇌물이겠죠. 선물로 들어온 것인데 만약 그것이 위작이라고 자기가 생각이 된다 한들 이게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받았는데 위작이다 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그림의 이력을 밝힐 수 없잖아요. 어차피 뇌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권력자들이 돌아가신 후에 후손들이 시장에 내놓는 그림들의 대부분이 어떤 한 분은 99%라 그랬습니다. 특히 1000만 대, 억대 그림은 가짜라고 화랑계에 정통한 소식통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집에서 나왔으니까 진품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는 정반대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고 뇌물성이라서 문제가 되더라도 문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물건을 감별할 안목도 없기 때문에 또는 그걸 들고 나와서 시장에서 감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짜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시장에 그걸 후손들이 들고 오면 다 가짜더라. 그래서 권력자 집에서 나왔으니까 진품이라는 논리는 정반대다. 91년도에 이 사건이 터지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 그림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요? 네. 이제. 왜 가짜라고. 다른 사람, 본인은 알지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예. 이제 첫째는 엉성한 그림입니다. 엉성한 그림이다. 저는 눈에 광채가 날 때까지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눈의 광채라는 게 뭐 반짝이를 붙여서 나는 거 아니죠. 화가의 붓질 아래서 나는 거죠. 그렇게 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꽃도 이렇게 덕지덕지 안 그리고 뭐 입술도 이렇게 안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꽃이라면 하늘하늘한 질감이 날 때까지 그리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절대로 내 그림이 아니고 아마도 며칠 안에 어느 정도는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 며칠 안에 그린 그림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네. 자, 그렇다면 네. 정황은 알겠습니다. 혹시 과학적으로 네. 이 그림이 진품이 아니냐. 요즘은 뭐 해외에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감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보셨어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그 프랑스 르미에르 과학연구소를, 개인적으로 사설 감정으로, 채용을 해서 감정을 한 것 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고소고발 했을 때, 검찰이, 진위 감정에 올인을 하면서, 뭐 유전자 검사도 해봤고, 저도 유전자, 표본을 제출했습니다. 저 입안에서 했죠. 그때 진짜 유족이 제기하는 게 맞느냐. 그림을 감정하라고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이제 그림 안에서 혹시 어머님의 나올까봐. 흔적이 나올까봐. 그때 또 권춘식 씨라는 위작자가 자기가 그렸다고 주장할 때였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권춘식 씨의 유전자가 나올까봐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무슨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져가지고.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흔적은 없었고. 네, 저도 응해줬어요. 실패했고 뭐 나름대로 웨이블릿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자문을 받아서 해외 감정 기관 중에 르미에르 연구소를 유명한 채택했는데, 기관이죠. 네, 유명한 기관이죠. 네, 이 연구소를 채택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과학 감정으로 이 위작이 판명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대개 시대 차이가 있을 때. 아니 1950년대에 그렸다는 그림인데 2000년도에 쓰이던 페인트가 나왔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런 건. 네, 이거는 연도가 같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그 다른 77년도 그림하고 네. 이거하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이 그려졌던 시대하고 같은 시대에 77년이라는 연도를 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 감정서라면 맞겠다 해서 검찰이 그러니까 사설 가족들 유가족이 알아서 맡긴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기관을 선정해서 맡겼다. 프랑스 리미에르 기관에다가 네.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이제 흔히 얘기되는 대로 이 미인도라는 그림은 천경자 즉 다른 그림들 9개의 비교군이 사용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됐죠. 동시대 그림. 그 그림을 그린 같은 사람이 그렸을 확률이 0.0002%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더군다나 검찰의 통제하에 네. 감정한 그 전문가들이 이거는 진품일 확률이 0.000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짜잖아요. 가짜죠? 거기서 결론이 또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야 마무리가 됐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또 검찰이 그걸 진품이라고 네. 결과하고는 정반대로 발표를 네. 했을 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신 거고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뭐 추정이 있는데. 추정입니다. 이건 어디 가지나. 근데 본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화랑계 미술계의 세력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은가. 그만큼 우리 미술 시장이 규제가 없다는 거죠. 규제도 없고 실제로는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화랑협회. 그러니까 업자들의 이익이 여기 크게 반영이 돼 있고 그 논리에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미술계라고 하는 논리로 그리고 그런 논리 하에 미인도도 희생된 것이다.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게 추정하십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검찰까지 왜 이 감정 결과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감정단의 결과를 부인하고 왜 진품이라고 주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좀 밝혀달라. 네. 이것이 한국에 날아오셔서 네. 이 방송에 나오신 이유인 거죠. 네. 이제 끝내고 싶다. 26년간 네. 어머님이 그리지도 않은 정체 모를 그림이 어머님의 이름으로 전시되고 있는 걸 끝내고 싶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사건은 이런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셨을 것 같고 물론 저희는 언제나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화랑협회나 현대미술관은 혹은 뭐 검찰 관계자리나 누구든지 지금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고 우리 할 말이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청경자 화백의 찬혁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김정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 AS. 천정배 의원님 인터뷰 관련 문자도 많네요. 예. 인터뷰가 아니라 취조였다는 문자도 꽤 있었고요. 오늘 왜 내부자 누를 안 하냐. 네. 안민석 의원님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오시겠죠? 예.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매일 아침 듣고 있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김호준의 육수공장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예. 방송을 듣다가 고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육수공장인지 알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TBS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멀리서 듣나 꼴찌할 자신이 있습니다. 센스 있으시네요. 예. 누가 멀리서 듣나 꼴찌로 저희가 인터뷰 한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진행을 하고 공장장이 브리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할 수는 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발음이 세가지고. 네. 크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벤트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꼭지라도. 자, 그 외에 오늘은 천정배 의원님의 문자가 많습니다만 소개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시간 축하. 네. 빛나는 순간들이 지난 9개월간 몇 번 있었지만 네. 대부분 제가 생각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야 맞아 라고 네.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된 그런 지난 방송이 처음이었어요. 미군 기지. 왜냐하면 미군 기지 아스팔트 건물 많이 짓는다. 네. 아스팔트래요. 콘크리트 건물 많이 짓는다. 안 돼. 공원으로 만들어. 거기 전부가 다 공원이 돼도 되는 거야. 네. 생태공원을 하자. 네. 여기까지가 제 머릿속의 진도였는데 네. 그것도 급한 게 아니다. 네, 그것도 급한 게 아니고 거기 전체가 역사적인 공간이니까 해체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하나 역사의 과정으로 만들자.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생태공원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듣고 보면 확 와닿는데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방송을 하고 나서 지난주에 네. 반응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반응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네. 엄청나게 반응이 있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박사님 생각을. 모르셨죠? 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할 정도로. 박사님은 직업이잖아, 이게. 아니, 전 직업이라기보다는 솔직히는 일종의 트라우마였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하도 안 들어주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또 10년 동안은 굉장히 이제 가슴 속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기회가 오니까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좌절 속에 사는지는 모르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저는 누군가가 설득력 있고 공개적으로 한 것을 잘 들어보지 못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도가 많이 나가야 그래 거기 무슨 박물관을 지어 그냥 공원으로 하자. 우리 공원도 없는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 워낙 간만한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듣고 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과정을 잘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뭘 만들어도 우리께 정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과정을 잘하고 나면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네네. 손쉽게. 지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넓은 공간이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하도 개발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다가 또 빌딩 짓고 그러면 안 된다. 여기까지였는데 하여튼 간에 지난주에 굉장히... 보는데 우리 김호중 공장장님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거 좋은데 정말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경우가. 그렇지. 맞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가짜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반응이 많았을 것 같아서 제가 네네. 그래서 많았죠. 반응이 많고요. 화장실보다는 아무래도 덜하죠. 화장실은 아직도 매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거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용산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용산은 저도 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저희 방송이 사실은 공직에 있는 분이나 공무원사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 당장 지난번에 끝나고 나니까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 추진기획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바로 연락이 왔죠. 당연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건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설명 안 들었습니다. 설명은 그 전에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으셔야지. 아니요. 그거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또 공손하게 메모를 해서 보냈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 자체.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토교통부의 이 문제가 뭐냐면 뭘 만들겠다 하고 그쪽으로 쫙 집중해내는 데는 잘해요. 4대강 사업 하듯이. 근데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약한 데가 국토교통부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는. 그렇죠. 미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관님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귀를 기울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저기 대통령
대통령께 직접 또 민원을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청와대 홈페이지 가서. 홈페이지 가서. 네, 전화번호 모르시죠? 전화번호 가지고 안 될 테니까는. 네. 네네.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전화번호 돼요. 아시면 문자 보내시죠. 네네. 네. 어쨌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예. 담장 헛물기 하나하나부터 네. 굉장히 상상만 해도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이벤트이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죠. 예. 네. 그래서 베를린 장벽전 이걸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베를린 장벽을 그렇게 허물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오늘의 도시여행의 원래 테마가 베를린이었는데 베를린 전에 용산공원에서 제가 아주 참 잘했다. 그것도 도시여행의 1탄으로 봐주시고요. 아마 우리 서울을 상당히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베를린을 도시여행에 이렇게 처음에 꼽았던 거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를린 선언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기도 했지만 사실 베를린만큼 우리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가까운 도시가 없을 거예요. 통일의 롤 모델처럼 오랜 세월 거론됐기 때문에. 분단과 통일.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우리 포스트 레이디께서도 하시기도 했지만 윤희상 작곡가님이 거기서 동맹님 사건 때문에 있었던 문제. 그리고 영화 베를린도 뭐 굉장히 큰 임팩트가 컸고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베를린이 정말 우리한테는 뭔가 정신적으로 이게 교감이 되는 이런 도시입니다. 이게 교감이 된다고 하시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좀 다르게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게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해체됐죠. 네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진짜 말이죠. 무슨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전조가 있다거나 네. 전쟁이 있었다거나 무슨 대단한 협상이 있었다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런데 제가 근데 20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대들이 그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가 주는 임팩트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기 91년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네. 그 91년도에 베를린 장벽을 보러 배낭여행을 갔어요. 네. 배낭여행을 갔는데 네. 그때 이제 배낭여행을 갔던 사람들 중에 베를린 장벽을 보고 울었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걸 울려고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네. 울려고 보러 간 게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이 소위 동독과 서독. 왜냐면은 그 구소련이 그 해체된 게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대결 구도가 무너지는 장면을 그 벽으로 본 거예요. 네. 아, 우리도 머지 않았다. 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걸 보고 욱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울컥합니다. 네. 지금 네. 가서는 그렇게 못 느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도 가도 왜냐면 저는요 베를린을 뭐 대단한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는 순간 그렇게 다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요 베를린이 분단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다 장벽이 있다는 거 아는데 저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러니까 동독하고 서독에 나누셨는데 그 가운데 베를린이 그냥 가운데 있어서 반으로 잘라졌다는 저도 건 줄 처음에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그렇죠. 겁니다. 섬처럼 떠 있는지 몰랐죠. 근데 이게 또 서독에서도 한 200km 떨어져 가지고 섬처럼 그렇죠. 서베를린이 있는 거예요. 도시가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섬을 만들어 놓은 이런 건 아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올해가 특히 저거는 이제 28년 동안 분단이 됐어요. 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장벽이 깨진 지가 올해가 28년째 되는 이제 해예요. 28년인데 그렇게 늙었나요? 근데 얼마나 웃겨 보세요. 아니 61년에 갑자기 잘 왔다 갔다 하던데 갑자기 담을 싸. 그 옆집 사람들하고 갑자기 담이 쌓아져서 글쎄 못 말이죠. 가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철조망만 해놓더니 그다음에 벽돌로 쌓더니 조금 있다가는 이게 그 프리팹 콘크리트라고요. 이렇게 4m를 높이 철망을 세우고 거기 사이에다가 콘크리트를 쫙쫙쫙쫙 갖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몇 킬로를 했느냐. 50km 정도 되는 걸 갖다 그걸 다 샀어요. 돌지 않았어. 정말. 돌았어.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흉악한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옆집하고 사이에 벽이 있어가지고 넘어가면 총살 당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죠. 그래가지고. 황당한 거죠, 황당한. 근데 그게 28년 동안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막
철조망 뛰어넘어오던 거, 뭐, 그리고 그거 바로 옆에 건물들이 다, 뭐, 창문도 다 보이고. 사람들이 허물은 거예요, 이게. 글쎄요. 정치인들이 허문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28년 뒤에 89년에 갑자기 그것도 누가 말 잘못해가지고 당장 지금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이라는 말 잘못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가서 깨부수자. 이래가지고 담을 부순 게 굉장한 겁니다. 말실수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정확한 말실수입니다. 예, 말실수를 네.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네. 그래? 네. 막 달려가서 벽 부시기 앞으로는 이제 동서독의 교류가 훨씬 더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 굉장히 쉽게 했는데 그걸 갖다 기자가 언제부터입니까 효력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니까. 구소련 이게 정리하면 구소련이 이제 체제가 무너지니까 뭐 동서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 하다가 앞으로 이제 교류가 많아지겠죠. 언제부터요? 네. 뭐 지금부터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걸 허물어버린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허무하고 아니면 저는 그 당시에 그 브란덴부르크 근처에서 사람들 이제 환호하고 그러던 거 보면은 정말 눈물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은 영상으로 봤는데 네. 그게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말로 하면 잘 안 느껴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배낭여행 가서 직접 봤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냥. 우리도 저렇게 될 것도 같다. 왜냐면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동독하고 서독하고 분단을 우리하고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넘어오다 죽은 사람들하고 휴전선하고 많이 비교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한 정서적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베를린 도시에 집중하자면 이제 장벽에 관련된 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도로를 팔고 있죠. 제가 이제 베를린이 왜냐하면 저는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베를린이 엄청난 컴플렉스를 갖고 시작한 도시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치 히틀러 해가지고 트라우마까지 있고 이런 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세계 도시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메르켈 보면서 저 트럼프는 절로 가라. 이게 진짜 세계의 리더다. 유럽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솔직히 서베를린이 있을 때는 그때 분당에 되어 있을 때는 그야말로 자유도시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거기에 뭐 그야말로 밤문화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가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로 시작을 했지만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위대해졌는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이게 트라우마로 시작했다는 건 이겁니다. 원래 게르만 민족이 굉장히 유럽의 그 산업화에서는 뒤늦은 데입니다. 떠돌이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세기나 돼서 겨우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통일도 늦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비스마르크 나오고 프리드리 2세 나오고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로마 시대는 야만족이라고 야만족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베를린을 수도로 정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도로 정하고 나서도 뭐 끊임없이 별짓을 다 했어요. 위대해지려고. 그러다가 이제 일으킨 게 결국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킨 건데, 물론 그것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전쟁에 대한 보상,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컴플렉스가 만든 도시다. 컴플렉스가 만든 도시예요. 실제로 가서 보면, 왜냐하면 그쪽은 메인 루트도 아니고요. 정말 컴플렉스가 만든 도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트라우마가 뭐냐면 히틀러의 트라우마와 히틀러가 남긴 트라우마, 이 두 가지인데, 히틀러가 이 도시를 세계의 수도로 만들려고 정말 자기가 직접 그림도 그렸잖아요. 발광을 했습니다. 정말. 발광이요? 정말 발광을 했습니다. 품 있는 단어를 써주시죠. 아니, 정말. 왜냐면 우리가 건축의 역사를 보면은요, 히틀러가 했던 발광의 역사는, 이거는 정말, 이건 뭐라고, 이건 정말 정신병이죠. 완전 정신병입니다. 히틀러가 그린 그림 보면 사람이 아무도 안 증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걸 이제 이 사람은 게르마니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건축물과 엄청난 도시를 만들려고 그걸 다 이미 다 계획을 다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가지고선 했는데, 근데 히틀러는 그렇게 세계의 수도가 되고 싶어 했지만, 1억 명 거기다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베를린이, 그러니까 장벽을 부수고, 그 다음에 베를린이 걸어온 리더의 도시는, 지금 베를린에 가시면, 그러니까 역사의 흔적을 거의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이테크한 건물들이 많죠. 독일의 기술이라는 건 말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게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이죠.
그러니까 독일이 했던 인종 청산에 왜냐하면 독일인으로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독일에 가시면 그때는 91년에는 아직 안 만들어졌을 때인데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광장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꼭 가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공포와 혐오를 공간화를 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다들 위대함과 환희와 뭐 숭배와 이런 건데 거기 가면 공포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기억. 네. 근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네. 거기 가면 네. 그 소위 희생당한 사람 이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네. 그 네. 기념관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걸 현대 건축물로 해서 광장과 건축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면은요. 그 광장에는 이렇게 관처럼 생긴 돌이 조금 낮은 것도 있고 조금 높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천 몇백 개가 서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냥. 돌로. 그리고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다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공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주 좁게 보이는 그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그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공간에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유대인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정말 뭐라 그러나. 그래. 바로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느꼈을 거야 하는 이런 게 이제 그대로 느껴지게 만드는. 체험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도시 한가운데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가셨지만은 그 베를린에 그 통합의회 건물은 제가 한번 돔으로 만들어서 그 돔이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냥 밑을 내려다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베를린 한 가지 또 베를린의 소니센터라고 엄청나게 화려한 자본주의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로 해가 돈벌이도 참 잘해요. 돈벌이도 잘하는데 돌도 파는데요. 사실은 그 건물은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그래요? 투자해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해서 곧 팔지도 모른다고 굉장히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를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로서는 거기 가서 느끼면은, 그러니까 그 정말 역사의 아픈 기억부터 인간의 허망한 욕심과 탐욕부터 그다음에 그거를 이겨내는 거, 이 과정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역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뭐 베를린은 역사적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그 유럽 20, 30대한테 물어보면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힙한 도시는 이제 베를린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물가도 싸요. 게다가 숙박비도 싸요. 그런데 도시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그 역사도 녹아 있는데 하이텍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됐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런던이나 로마, 파리의 지명도가 한참 떨어지는 도시로 인식되는데 거기서는 베를린이 굉장히 힙한 도시예요. 이제. 히틀러가 바보같이 파리에 그렇게 컴플렉스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파리보다 더 위대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 짓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책 내셨다고. 갑자기 저희 PD가 책 내셨는데 한번 언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살짝 여기다가 저희 보는 자막에 있거든요. 거기 썼네요.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이 여자의 독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독서라는 제목을 왜 했느냐. 제가 여기서 한마디 얘기하면은 하도 저를 여자같이 보지 않아서 나도 여자다. 여자가 여자 작가의 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무디 여성스러워졌다. 남자보다 더 센 여자가 됐다. 하기 위해서 여자의 독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아주 즐거운 책입니다. 짬짬이 얘기하기로 하고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끝내기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여름에 휴가로 베를린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를린으로 가는 거지 뭘 어떻게 가요? 베를린에 가서 뭘 꼭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라이크스타크 통일의회 건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대통령관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그 스트리트는 당연히 갈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홀로코스트 뮤지엄 가고 홀로코스트 뮤지엄 꼭 가고요. 그다음 찰리스 포인트라고 베를린 장벽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소유한 소니 빌딩. 그거는 당연히 가실 거 쇼핑하러 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밤문화 즐기러 뒷골목에 가시는 거 하는데 베를린은 그 자체로는요. 그냥 로맨틱 도시예요. 낭만주의적 도시인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신을 느끼시라. 우리의 위대함을 위하여. 파리죠. 로맨틱은 파리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 로맨틱하고는 또 달라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 낭만주의는 또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베를린이 아니다. 가면 가장 하이텍과 그 역사가 같이 있다. 그게 인상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일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